교재는 21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법률의 이거 내용은 유효요건 써진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를 공부했냐 그러면은 민법 시간에 우리가 뭘 배우고자 하는가, 이거를 저번 시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고, 항상 다른 거는 다 잊어먹어도 좋고 또 반복하다 보면 기억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민법 시간에 뭘 배우고자 하나 기본적인 틀은 머릿속에 딱 담고서 나머지는 이제 잊어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목표 딱 설정하고 민법은 실체법이다. 따라서 이제 권lum에 관해서 배우는 법이다. 따라서 이제 갑을 두 사람이 건물에 대해서 그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기본적인 틀을 이해를 못하면은 절대 공부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사소한 거는 나중에 또 배우면 자꾸 하다 보면 기억이 나니까 기본적인 틀만, 그러니까 사소한 걸 자꾸 머릿속에 담으면은 기본적인 틀이 어떻게든 이걸 잊어먹일 수 있으니까 다른 건 다 잊어먹어 줬다고 말어. 기본적인 틀만 딱 정리해두라고요. 두 사람이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도인 매수인 각 당사자가 어떤 권리물을 갖는가, 이간을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고, 매도인이자 소유권 이전을 부담하고 대금 지급 조건 갖고 반대 권리물 매수인이 갖고, 이 법률 효과에 관해서 배우는 것이 우리 민법 공부 전부고, 이걸 이제 권리를 기준으로 압축시켜서 표현하면 권리 변동. 그러니까 올해다 민법 시간에 제일 많이 써먹는 용어가 법률 효과, 권리 변동이라는 용어고, 그럼 법률 효과, 권리 변동은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원인에서 발생이 되는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 사이에서는 이런 계약 등이 체결이 되니까 이게 원인이 돼서 요 의무가 생기고, 의무 이행하니까 소유권 넘어가고 권리 변동이 생기는 거야. 물론 상속처럼 예를 들은 것처럼 법률행위, 이런 계약 같은 걸 법률행위라고 그랬죠.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이제 원칙적으로 우리 시험범위에서 죄가 되었고, 중개업은 민법은 이제 중개업과 관련 있는 것만 시험 들어가니까 이 계약이 성사도록 알성을 여부하는 게 중개업이니까 이 법률행위에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요거 하나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고, 이 법률행위가 중개업 대상이니까. 다만 이제 이 법률행위 오인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되려면은 세 번째 이야기예요. 이 틀 이외에 나머지 거는 다 무시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제발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마시는 거예요. 정말로. 왜 여러분들이 점수가 안 나오고 1년 내 쌩똥 싸고 나중에 우울증 가면 공부 포기해야 되냐 그러면은 쓸데없는 거 기억하다가 세월 다 보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틀 요것만. 이 법률효과 발생이 되려면 1단계로 계약이 성사가 돼야 되니까, 법률행위 계약이 성립이 돼야지 권리의무가 생기지 않냐 그 이야기죠. 따라서 1단계로 이제 법률행위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일단 어떤 법률행위를 막론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지 법률행위가 성립된다. 그래서 당사자가 있을 것,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있을 것,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췄는데, 나머지 두 개는 쉽게 찾지만 이 목적을 목적물하고 안 헷갈려도 제발 이해 잘하라고 내가 신신 부탁을 했고,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를 갖추면 법률행위가 성립이 됐고, 성립이 됐다 그래서 언제나 법률효과가 발생이 된다. 이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것을 유효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 민법 공부는 하고 말 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딱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면 딱 3시간이면 민법 공부가 끝난다고 말이에요. 3시간이면. 근데 여러 번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 갑이 정신병자다. 유시간 표현을 빌면 의사무능력자다. 이런 경우는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계약을 우리 민법에서는 무효로 보더라고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뭘 알려주느냐. 법률행위가 성립됐다 그래서 법률 효과가 언제나 발생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야. 왜냐? 당사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다 보니까. 따라서 성립하고 실제 효과도 발생이 되려면은 이런 당사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춘 자일 것,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야. 해서 나오게 된 것이 법률행위가 성립이 됐다 그래서 언제나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립한 거는 법률행위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면 효력 요건을 또 갖춰야 되는데, 글자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에 대해서 효력 요건.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 능력, 항의 능력을 비롯한 각종 능력을 갖춘 당사자일 것. 이런 당사자가 법률행위하지 실제 효과가 발생이 되고, 이런 능력이 없는 자가 이제 법률행위하게 되면 효력요건 못 갖췄으니까 원칙 무효가 되고, 이 경우는 의사 능력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게 무효가 된다. 지금 그걸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와 관련해서도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는 의사표시가 아닐 것. 목적과 관련해서도 목적이 확정되고 실현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이런 효력요건을 가지고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일반적 효력요건이라고. 다만 이제 여기 당사자와 관련된 이 세 가지 효력요건, 이거는 이제 우리 시험법에 제외가 되나 틀에서 알 수 있다시피,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는 이런 계약공을 봤을 때 이게 유효냐 무효냐 이 판단을 하나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니까, 유효이면 권리무 생기고 무효이면 권리무 발생이 안 되니까, 이 유효 무효 이 가치 판단하려면 성립한 거를 전제로서 효력요건 갖추면 유효고 못 갖추면 무효. 근데 이게 시험법에서 제외가 된다 하더라도 이걸 모르면은 민법 공부를 궁극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기초 입문 과정에서 뿌린 틈을 통해서 1시간 반 넘게 자세하게 가르쳐줬으니까 입문과정 공부하는 사람은 이걸 집에서 동영상 보면서 하라고 하는데 신신당부를 했고, 제가 신신당부는 꼭 하셔야 돼. 다른 건 안 해도 상관없지만 대신 이제 밑에 두 개가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니까 이걸 이제 우리는 교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배우는데, 먼저 책 순서, 동시에 법전 순서, 먼저 이제 목적과 관련된 효력요건 네 가지를 살펴보고, 확정되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지 유효가 되니까, 목적을 확정할 수 없다거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효력요건 못 갖추니까 싸그리 무효가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저 민법 시간에 주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지금 계약이 성립이 돼서 권리무가 생기고 이게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 사이에 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 분쟁이 생길 일도 없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정상적으로 계약이 성립이 됐고 이행되어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고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갑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자라든가, 또는 이자 공갈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팔겠다고 해서 뱉다거나, 또는 이 건물이 이미 멸실이 됐다거나, 그러면 이게 이제 고장이 생긴 거라고 말이야.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하면 어떻게 처리해요? 효력요건 못 갔으니까 무효가 되는 거지. 이걸 배운다고. 고장이 났을 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공부하고 말 것도 없다고 말이야. 이 틀에 따라서만 쭉 순서에 따라 공부하면 되니까. 먼저 목적 확정과 관련해서는 어쩌다 한 번씩 시험에 나오는데, 이거는 딱 한 가지 것만 신경 쓰면 돼요. 법률행위 목적이 다시 이야기해. 제발 부탁나 목적 개념 파악 잘 하시라는 거야. 목적 문하고 구별 잘하고. 이것도 구별 못하면서 공부하고 앉았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여기 이제 목적이, 다른 말은 그냥 내용이라고도 가르쳐줬죠. 이게 이제 확정이 안 되면 효력요건 맞으면 무효인데, 여기서는 시험에 물어보면 어쩌다 한 번씩 딱 한 개 물어본단 말이야. 여기 목적이 확정이 돼야지 효과가 생기는데, 목적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꼭 확정이 돼 있어야 되는가, 이거 하나를 물어보는데, 성립 당시 확정됐을 필요는 없다 그 말이야. 그러면 언제 확정이 되면 되느냐, 성립 당시에는 확정할 수 있는 표준만 정했으면 된다는 거. 따라서 이제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이 을이 갑이 부동산이 여러 개가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저 을이 갑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 부동산 중에서 A 토지 또는 B 토지 둘 중 하나를 팔아라 이렇게 청약을 했고, 이에 대해서 갑이 승낙을 했고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안 됐어요? 계약. 숨도 쉬지 말고 성립되고 대답하라고 했죠. 우리는 뭘 배우니까? 유효냐 무효 이걸 배우니까, 유효무효 따지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되고? 성립이에요. 무조건 성립했다고 대답하라고 그러죠. 따라서 성립은 됐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목적을 한번 찾아보자.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이 목적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매도하는 목적은 A 토지 또는 B 토지
둘 중 하나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을 의무 부담하는 것, 이게 매도의 목적일 거라고 말이야. 그러면 이 경우는 계약 성립 당시에 목적이 확정은 안 됐죠. 그럼 이 계약이 이제 효력요건 목적 무효냐, 이걸 판단하라. 이걸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따라서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안 틀리도록 곤란해도 되니까 자, 외압에 아무 필요 없어. 외압에 여러분만 손해야. 외압에 실무에 가서 써먹지를 못해. 이게 무효냐, 이걸 이제 곤란해야 되는데 무효가 아니다 그 말. 왜냐? 성립 당시 확정될 필요는 없어요. 성립 당시 확정은 안 돼 있죠. A면 A, B면 B 이렇게. 근데 확정할 수 있는 뭐는 정해졌다? 표준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그러면 1월 10일 날 매매를 했다. 소유권 농지를 약속한 날이 2월 10일이다. 그러면 이행기가 도래할 때까지 확정해서 표준 정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로 A면 A, B면 B 하나로 확정해서 소유권 의존은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오면 이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이렇게 고르라고 말. 이것만 하면 돼. 따라서 교재 보면 두 번째 줄에 법률행위 목적이 거기 당시 해가지고 앞에 뭐 단 하나 빠져있죠. 제일 위에 첫 줄에 법의 조력을 받기 위 전제로 법률행위 목적이 당시 했잖아. 말이 안 맞잖아. 성립자가 빠졌겠죠. 성립 당시 21페이지 제일 위에 빨리빨리 찾아야 된다니까요. 민법 양이 많아서 지금 이렇게 시간 이런 데서 끌 시간 없다고 말이야. 그 집에서 좀 책도 읽고 오셔야 되고 그래 빨리빨리 찾으니까. 제일 위에 첫 줄 법률행위 목적이 당시 이렇게 됐는데 말이 안 맞지 않냐고 말이야. 성립자가 빠졌다면 성립 당시 이렇게 법률행위가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했으면 된다. 성립 당시 확정했을 필요는 없고 이행기가 도래할 때까지 확정할 수 있는 법만 정했으면 된다. 표준만. 이게 시험에서 나오니까 그 외압에 아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사례 나왔을 때 맞춰야 된다고 말이야. 이런 이야기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지법 8조 8레가 나왔는데 앞페이지 돌리세요. 19페이지 보면은 당사자 능력 위에 색칠해진 부분에 판례에서 농지법 8조 8레 나와있죠. 똑같은 판례죠. 잘못 들어갔단 말이야. 여기 21페이지에 목적 확정 밑에서 농지법 8조는 삭제하고 이거는 그 확정과 관련이 전혀 없는 판례가 잘못 들어갔어. 그 삭제하고 거기 넣으면 큰일 나 이거는. 대신 앞페이지 19페이지 농지법 8조 요게 이제 제대로 들어간 판례라고 말이야. 요건 이제 우리 시험에서 자주 물어본 판례인데 뭘 물어보고 있냐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2차 과목 공법 시간에 공법 시간에 농지법을 배우고 다녀요. 물론 농지법은 출제 비중이 두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여름쯤에나 가서 요 부분만 공부해서 아마 공법문제 그렇게 가르치는 게 시간이었기 때문에 농지법 시간에 여하튼 농지취득 자격증명제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된다. 아마 농지취득 자격증명제 글자 그대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야.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이게 지금 토지인데 농지라고 가정을 해보자 말아. 그러면은 소시적 국사 시간에 다 배웠겠지만 농지는 자경하고자 하는 자 스스로 농사 짓고자 하는 자만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해방이 되고 나서 최초 제정이 된 농지개혁법부터 요 농지는 자경하는 자만 소유권 취득을 하자 해서 이 제도를 두고 있는데 요게 이제 농지개혁법의 폐지가 되고 농지법으로 대체입법이 됐어요. 그 농지법에 이제 똑같은 걸 규정하는데 그게 농지취득 자격증명자 자경하고 그러냐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하자 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관행적으로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얻지 못한 설명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 말이야. 이때 이제 우리 민법에서 묻고자 하는 건 농지취득 자격증명제가 무슨 제도냐 절차가 어찌 되냐 하는 것은 공법시간 농지법에서 배우지만 요 농지 매매한 거는 개인과 개인 사이 생활관계니까 요거는 공법에 속하는 게 아니라 사법, 민법 영역에 속하겠죠. 그럼 이 매매가 유효냐 무효냐 요 판단하는 거 하나 배우는 게 민법 공부 전부란 말. 그럼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도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얻지 아니하고 매매를 했을 때 요 매매는 유효냐 무효냐 요거는 우리 민법행위에 속하니까 요걸 민법 시간에 물어본단 말이야. 요 제도가 뭐냐 요건 절차 이런 거는 농지법 공법 시간에 배울 것이고. 감 잡았나요? 근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얻지 아니하고 매매하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본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농지 매매에 있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 매매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효력 요건이다 아니다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이게 없이도 계약은 유효가 돼요. 그러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 매매가 효력을 발생한 효력 요건이 아니다는 소리겠죠. 만약에 이게 없이 매매를 하면은 이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요게 있어야지 매매가 효력을 발생한다는 소리니까 요거는 효력 발생 요건에 해당이 되겠지만 감 잡았나요? 요게 없이도 뭐니까 유효니까 요거는 농지 매매가 효력을 발생한 효력 요건이 아니다. 민법에서는 이렇게 물어본단 말. 이런 거를 특별 효력 요건 그래요. 개개의 법률행위 농지 매매에 있어서만 특별히 요구된 효력 요건에 따라서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판례가 이걸 효력 요건이 아니라고 보느냐? 이거 상식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요거는 작용하고자 하는 자만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두고 있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매수인이 취득하려면 부동산이니까 등기 좀 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요 서류는 등기 신청 시에 등기해야지 소유권 취득이니까 등기 신청 시에 첨부해야 될 서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게 없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는 뭐이다? 유효. 이런 거 틀리면 빵점도 못 맞아요. 하도 시험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정리 반드시 하고. 그 다음 목적을 가는 거는 두 번째. 목적을 이행할 수 있자 효과가 생기니까 이행이 불가능하면 효력요건 목적 무효다 이 이야기인데 먼저 목적을 이행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인데 이거는 이제 그 시대의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데 교재에 지금 의인안에 가르친 이반에 법률행위 내용의 실행 가능한가 이행할 수 있는가 여부는 사회 통념에서 결정된다 했는데 아주 중요한 게 빠져있다면 그냥 사회 통념이 아니라 그 시대예요. 그 시대 요게 핵심 포인트란 말이야. 그 시대의 사회 통념에서 결정이 된다고 말이야. 그 밑에 학자들이 주로 예를 들어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져주라는 계약에 얘기 들었는데 지금 이 갑이 한강에서 유람선을 타다가 결혼 반지를 한강 바닥에 빠뜨렸다. 그래서 이제 을 용역회사에 대해서 한강에 빠진 반지 좀 건져달라 청약했고 건져줄게 승낙했고 해서 이제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져주라는 계약이 성립이 됐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을 회사의 목적은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져줄 의무 부담하는 것이고 얘는 이제 대가로서 보수 지급할 의무 부담하는 거겠지만 이 경우에 을 회사가 부담하게 될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져줄 의무 부담하는 것 요 목적을 이행할 수 있냐 없냐 여기에 따라서 이 계약이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단 말. 그러면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져낼 수 있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원래 이행이 가능하냐 여부는 물리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그 시대의 사회 통념에 따라서 여기 핵심 포인트 그 시대의 사회 통념 따라 판단한다 이리 이야기하는데 이건 물리적으로는 물론 이행이 가능할 수도 있단 말. 현대 첨단 과학 장비를 동원하면 한강에 빠진 반지도 분명히 건져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반지값이 100만 원이고 건져내는 비용이 1억이 들어간다. 그럼 물리적으로는 이건 이행이 가능하겠지만 우리의 현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회 통념 상식에 의하면 요거는 이행에 불과한 걸로 봐야 된다고 말이요. 따라서 이 계약은 목적을 이행할 수 없으니까 유효가 아니라 무효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주의할 거는 여기 사회 통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이게 중요하다고 말이요. 왜 그러느냐. 앞으로 이제 20-30년 후에 과학기술이 점차 발달이 돼서 한강에 빠진 반지도 낚시하듯이 뭘 끝에다 뭘 달아서 뚝 넣으면 반경 100m는 세부치가 전부 달라붙는다. 이럴 수도 있다고 말이야. 그럼 건져내는 비용이
몇십만 원밖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요리 되면 이 목적은 이행이 가능한 걸로 바뀔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행이 가능하냐 불가능한 것은 산수 공부하듯이 고정불변인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는 여기다 맞추라고. 그 중요한 구절이 빠졌는 거 지금.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법 공부는 산수 공부하듯이 고정불변이고 이렇게 외우는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따라 자꾸 바뀌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도. 옛날에는 필요 없던 법도 시대가 바뀌어서 새로운 범죄가 생기면 그걸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또 만들어주고 그러잖아요. 고정불변식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암기식으로 그러니까 진짜 법 공부 뭐 한다고 막 그런 사람들. 자꾸 뇌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야 돼. 그 다음 거기 뭐냐 불능은 모습에서 오인시적 불능 D페이지 후발적 불능이 나오는데 요거는 아예 시험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거. 불능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 교재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요거 하나만 좀 예를 들었는데 요게 물론 시험에서는 압도적으로 출제가 돼요. 먼저 총칙에서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사례를 딱 내놓고 이게 유효냐 무효냐 고르라고 내는데 이게 또 계약법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일단은 개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원시적 불능은 그랬으니까 요거는 처음부터 법률행위 목적을 원시 그랬으니까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게 글자 그대로 원시적 불능이겠죠. 따라서 이쁘게 포장하면 요거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목적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원시적 불능. 사례가 이런 게 나왔을 때 하도 물어보니까 1초도 안 걸려서 유효무효를 빨리 판단해야 되고 이미 앞에서 저번 시간에 가르쳐 줬어요. 이 건물에 대해서 1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2월 10일까지 소유권 넘기기로 약속을 했는데 계약 체결일 전 1월 7일쯤 이 건물이 이미 멸실이 됐다. 계약은 당연히 성립이 됐겠죠. 요거는 목적물이죠. 목적 I라고 저번 주에 집중 가르쳐 줬고 그 이제 계약은 성립은 됐지만 성립 당시부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니까 이런 거를 원시적 불능. 따라 이런 원시적 불능은 효력요건 못 갖췄으니까 목적을 이행할 수 없으니까 무효다 이렇게 빨리 고르라고 말이야. 왜냐? 이거는 이제 성립 당시부터 목적을 이행할 수 없는데 이걸 유효로 하게 되면 논리적 모순이 되어버려. 유효가 되면은 요 매도는 일단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이행할 수 없는데 의무를 부담하면 아무 필요가 없지 않냐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런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 이렇게 딱 고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일단 우리 민법상 목적을 이행할 수 없으면 효력요건 못 갖춰서 무효다 이리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성립 당시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원시적 불능을 의미를 한다는 것. 요것만 무효니까. 그래서 이제 후발적 불능은 글자대로 후발을 그랬으니까 나중에 성립이 된 이후에 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 그래서 글자대로 후발적 불능 그럴 건데 이쁘게 포장을 하면은 법률행위가 성립될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했지만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 그러니까 성립 후 나중에 기약이죠.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목적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후발적 불능 그러니까 이 사례를 이렇게 바꾸면 된다 말은 1월 10일 계약 성립 2월 10일 소유권 이전 요 사이 그러니까 성립 후 이행기 도래하기 전 예컨대 2월 1일쯤 이 건물이 멸시됐다. 그러면 성립 당시에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지만 이렇게 이행기 도래하기 전에 이행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후발적 불능거라고 중요한 거는 이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면 일단 1초도 안 걸려서 순식간에 이게 유효다 이렇게 골라내시라고 말할게. 따라서 유효기 때문에 일단은 당사자에게 권리 후 법률 효과가 발생이 돼요. 일단은 성립당 이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일단 너 의무 부담해라. 소유권 이전은 부담하고 이렇게 대신 이제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누구 때문에 이행이 불가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법률 문제가 파생이 돼요. 따라서 우리 민법상 원시적 불능에 한해서만 무효로 보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로 보니까 요거 정리 딱 하고 따라서 이제 이거는 우리한테 결국 뭘 알려주냐 그러면은 이 목적을 이행할 수 없으면 지금 무효가 되는데
이행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는 것은 말 바꿔서 물어볼 때도 제발 안 틀리더란 말. 무조건 이유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양하게 물어보니까 민법은 결국 목적을 이행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할게.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단 말이야. 성립 당시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것만 무효로 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총칙 공부할 때는 이제 저번 주에 이런 걸 이야기해 줬어요. 총칙에서는 민법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이 기본 원리가 물권법, 계약법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총칙에서는 이제 이게까지가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오고 이게 이제 계약법으로 연결이 돼요. 지금 원시적 불능은 계약이 무효이지만 이로부터 아주 중요한 법률 효과가 하나 파생이 되는데 그거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1 이야기하고 요게 저 우리 법 535조 1항에 규정이 되는데 이 계약 절차 과실 책임을 우리가 계약법 들어가자마자 서론 부분에서 바로 배우게 돼요. 그 대신에 문제는 뭐냐? 계약 절차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법 시간에 배우지만 지금 이것까지 가르치면 요거 가르치는데 30분이 날라가 버려. 그 허송세월 할 수는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계약법에서 배우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그 전제로서 원시적 불능이 정확히 이해가 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후발적 불능은 유의지만 이로부터 파생되는 또 중요한 법률 문제가 좀 있다고 말이야. 거기에 저번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가르쳐준 참후 불능의 문제하고 우리가 민법시간에 다루는 채권 처분은 어떤 걸 말한다고 가르쳐줬나요? 돈 빌려주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요 계약을 중심으로 공부하니까 계약으로부터 발생이 되는 채권 처분 떠오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참후 불능의 문제라든가 또는 위험부담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법률과 파생이 돼요. 문제는 여기 참후 불량하고 위험부담 이것도 계약법 들어가서 총칙 부분에서 계약법 총칙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배우게 돼요. 따라 이것도 여기서 배울 필요는 없고 신경 쓸 필요 없고 대신 이제 계약법에서 참후 불량이나 위험부담을 이해를 하려면 요거는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으로 또 파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후발적 불능이 뭔지를 이해를 꼭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계약법에서 이것들을 나머지를 배우는데 여기서 또 두세 문제가 출제가 돼요. 총칙에서는 요 사례 기본 사례 내놓고 또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여기에서는 서너 문제가 출제가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이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 앞에 이제 원시적 불능 개념이 쓰여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마지막에 535조에서 계약절차 과실책임 문제 될 수 있다. 요거를 원시적 불능에서 파생되는 효과로서 계약법에서 배운다. 그 이야기야. 뒤에 넘기면 후발적 불능이 나와 있고 요거는 이제 동그라미 2번 무효가 아니라 유효인데 그 밑에 줄 참후 불능의 문제나 이음부담의 문제가 생긴다 쓰였는데 요거를 계약법에서 배운다. 이런 걸 배우는데 최하 30분에서 1시간이 걸려요. 여기서는 이런 거 설명해 줄 시간이 없다는 거. 그 말 알아듣겠나요?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이 나왔을 때 숨쉬기 전에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만 길러나라고 말이요. 그 다음 목적의 적법. 여기 세 번째 효력요건. 법률행위의 목적. 바꿔 말하면 내용이 적법하지 않으면 효력요건 목적은 무효다. 요게 세 번째 목적어는 효력요건인데 이거는 정말로 실무에서 중개업할 때 요것만 좀 갖고 놀면 우리가 실무에서 써먹자고 공부하니까 요것만 좀 갖고 놀면 떼돈 벌 수 있단 말. 사기꾼 소리 안 듣더라도 다 실무에서 써먹게 되니까 요거는 완벽하게 이해를 꼭 할 거. 여기 적법하지 않으면 효력요건 목적은 무효인데 이 말을 이제 번역을 좀 하면 이런 이야기인데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내용이 적법하지 않으면 무효다가 말이에요. 여기서 적법하지 않으면 효력요건 목적은 무효인데 이 말을 이제 이쁘게 좀 포장을 하면 적법하지 않으다 이 말은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법규를 위반하면 그 이야기야. 법률행위의 목적이 법규를 위반하면 무효다. 이런 이야기인데 적법하지 않으다 그 말은 법규를 위반했다는 소리니까. 근데 여기서도 저 문제가 하나가 뭐냐 그러면 미리 전제할 거. 저번 시간에 몇 가지를 전제를 딱 시켜줬어요. 앞으로 민법 공부를 틀 잡아서 덜 고생하고 빨리 학교가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 시간이나 도덕 시간이 아니고 민법이나 법을 배우는
법과목 시간 이걸 전제 꼭 하라고 그랬죠. 따라 인간관계 배우는 게 뭘 배운다? 법률관계. 따라서 이런 계약관계 나오면 우리는 법률관계를 전조해서 배우니까 당연한 듯이 권리 묻다 예를 들어주는 거고, 그 다음 우리는 국어 시간이 아니라 민법 시간이라고 눈이 또 주지를 시켜줬고, 따라서 의사표시 개념과 관련, 오늘 또 의사표시란 말이 계속 나올 건데, 국어 시간 같으면 말하는 것이 의사표시겠지만 우리 국어 시간 아니니까 민법 시간이고, 민법은 실체법이니까 의사표시를 하면 뭘 말한다? 항상 초점은 여기 맞추고, 법률 효과를 의효가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죠. 국어 시간 아니라고 하면 눈이 여기서 민법 시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또 민법 시간인지 형법 시간 아니라고 말이야. 법규 위반하면 무슨 도로교통법, 요즘 신문에 많이 오르는 도로교통법 위반했다, 형법 위반했다, 이걸 또 떠올리고 앉았으면 큰일 난단 말이야. 우리 민법 배우니까 민법 규정 위반하면 무효다, 요 이야기일 것이고, 문제는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문제가 된다는 거. 이 민법 규정 중에는 크게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는 강행법규, 임의규정, 임의법규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똑같이 법규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여지없이 효력요건 못 갖췄다, 무효로 보지만, 똑같이 법규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임의규정을 위반한 것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본다. 그러면 똑같이 법규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그러면 그 전조로서 강행규정이 뭐고 임의규정이 뭐냐, 이걸 이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흔히 말하기를 여기에 강행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량과 풍속이나 사회질서하고 관계가 있는 규정을 강행규정 1위 이야기다. 입문과정에서부터 지겹도록 가르쳐줬다시피. 그러면 글자 그대로 뜻풀이를 해보면 여기에 강행규정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하고 관계가 있는 규정을 말하기 때문에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용어에서도 강행 이렇게 쓰였다시피 요 규정만큼은 반드시 강행 지켜야 된다고 말, 준수해야 된단 말이야. 요거는 선량함수 사회적 관계있기 때문에 이런 강행 규정을 준수 지키지 아니하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 유지해 나갈 수가 없다는 소리겠죠. 따라서 반드시 준수 지켜야 될 법규를 위반 지키지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제재를 가야죠. 우리가 형법 규정을 위반하면 형벌을 가함으로써 제재를 가하듯이 민법 규정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법규를 위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제재를 가느냐. 민법은 실체법이니까 권리의무를 발생 안 시켜준단 말. 그게 무효라고 말이야. 그래서 제재 가하는 방법이 무효로 만드는 게. 거꾸로 이제 여기 임의규정은 이거하고 반대예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사와 관계가 없는 규정이 임의규정이니까 반대로 해석하시면 돼. 용어도 임의라고 했으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에서 임의규정 이렇게 붙였을 거니까 요거는 굳이 법률은 당사자가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야. 안 지켜도 된다는 거야. 따라서 임의규정 위반 지킬 필요 없는 걸 지키지 아니했으니까 제재에 가면 안 되고 당사자가 원하는 바대로 권리의무를 발생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유효라고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시험에 나온 게 아니고 뭐가 시험에 나오느냐. 구체적으로 우리 민법전에 들어있는 전문 숫자만 놓고 봐도 민법 전에 들어있는 전문 숫자만 놓고 봐도 1118개요. 여기다가 저번 시간에 가르쳐준 것처럼 실질적 의미 민법까지 포함을 시키면 전문 숫자가 수만 개라고 말이야. 민법 전에 들어있는 것만 1118개니까. 그럼 이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강행규정에 해당이 되고 어떤 것이 임의규정에 해당이 되는가, 이걸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실무에서 써먹으려면은 이에 관해서는 우리 민법에 어떤 조문은 강행규정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도 간간히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극히 일부고 어떤 조항이 강행규정이고 임의규정이냐, 이거를 획일적으로 구별하는 구별 기준이 정해지지 않는다 그 말이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어떤 법규가 나오게 되면 그 법규를 두게 된 목적이라든가 이 법조문을 왜 두었는가, 법규의 성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민법 몇 조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봐야 된다, 또는
임의기준으로 봐야 된다. 개별적으로 확인해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야. 다만 우리 민법전 전반을 놓고 봤을 때 대체적으로 예를 들면 거기에 23페이지 제일 위에 민법상 강요죄 1, 2, 3, 4 뭐 1, 2, 3, 4 나오면 또 외워버려. 시험하고 상관없고 대체적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은 강행 기준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야.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물어봐. 우리가 한 번만 연습해보자 말이야. 권리능력, 행위능력 공부했지 입문과정에서부터. 그때도 내가 가르쳐줬다시피 이런 거는 민법의 기본 질서에 관한 조항들이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입문과정 가르쳐줬잖아. 그런 이야기였고 총칙에 권리능력, 행위능력에 관한 강행 규정이다. 그 이야기야 지금.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시험에 낼 필요 없고 대신 이제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낸다고.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해야 돼요. 실무에 또 이걸 써먹어야 되니까. 대부분의 규정이냐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이냐 이게 명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무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우리 시험에서 거의 현년마다 출제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임대차는 공부 처음 한 사람도 이해하기 쉬우니까 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고 실무에서 가장 좀 논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근데 이제 지금 한겨울인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 그 말이야. 그러면 민법 임대차 경우는 목적물에 대한 수선 의무가 누구에게느냐. 생활상식도 알겠지만 우리 민법에도 규정이 되었고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다는 거. 따라서 얘가 보일러 수리를 해줘야 돼. 이렇게. 그 얘가 수리를 안 해주더란 거. 해서 임차인이 얼어 죽기 싫으니까 직접 수리비 150만 원을 지출해서 수리를 딱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수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직접 비용 지출해서 수리하게 되면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를 해야 되겠죠. 해서 이게 생활상식이고 따라서 우리 법 626조에도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해서 규정을 해놨단 말이야. 임차인이 이렇게 비용 지출한 경우는 임대인에게 그 지출한 비용을 상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해서 규정이 돼서 이렇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분명히 민법 626조에 이렇게 규정이 됐다는 거야. 근데 임대인 쪽에서 내가 건물 하나 가지고 있고 요거를 임대를 지금까지 한 20년 해왔는데 임차인으로부터 엄청나게 시달렸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수리해달라 조금 내가 지체했더니 집 돈 들여 수리해놓고 돈 내놓으라. 엄청나게 시달렸다. 그래서 요번에는 내 임차인한테 더 시달리기 싫다 해서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다음과 같이 본문 딱 쓰고 그 다음에 특약 해가지고 특약을 하나 딱 써놨다. 그 말은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대해서 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임대인 값에 대해서 그 비용을 상환해달라고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흔히 말하는 임차인이 비용상환 청구권을 포기케 하는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을 포기케 하는 특약을 맺었다. 그 말이야. 감 잡았나요? 그럼 이 특약은 민법 규정을 위반했죠. 민법 626조를 위반했잖아. 여기서 법규 위반했다는 거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민법 규정 위반하는 이런 특약 맺었다. 이런 걸 말한다고 막. 그래서 실무에서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야. 시험을 떠나서. 그러면 이 특약이 이제 유효냐 무효냐 이거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유효가 되면은 이 특약에 따라서 임차인은 비용상환 청구 못할 것이고 150만 원 더 청구 못할 것이고 이 특약이 거꾸로 무효라고 가정을 하면 아무 효력이 없으니까 써놔봐도 아무 필요가 없다고 말이야. 글자 그대로 150 상환해달라고 비용상환 청구할 것이고 결론이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이게 유효냐 무효냐 하는 것은 어디에 결국 달렸느냐. 민법 626조 비용상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여기에 달려있다 그 말이야. 강행 규정에 해당이 되면 무효일 것이고 임의 규정에 해당이면 유효일 것이고 이걸 판단해야 된다. 시험도 이렇게 물어봐. 또 이걸 실무에서 써먹어야 되고 근데 626조가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이냐 획일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강행 규정 임의 규정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확인해 볼 수밖에 없다. 이 규정을 왜 두고 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이 비용상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선량한 풍소나 사회질서 사회의 공익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 이걸 검토를 해보라는 건데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견해 대립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여러분한테 자꾸 사고를 그냥 물어도 많이 봤는데 물어보는 건 주로 대답 어떻게 해도 다 맞는 경우를 물어봐요. 어떻게 대답은 다 맞아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일부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요거는 임찬이 아무래도 경제적 약자니까 예를 보여주려면은 이런 규정은 강행 규정을 보는 것이 옳다. 계약처럼 당사자 꼭 지키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임차인이 비용줄 때 돌려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또 일부 사람들은 자꾸 생각해야 돼 여러분이. 내가 바쁘니까 여러분한테 안 물어보지만 민법은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실무에 써먹던 건 말던 거예요. 요즘에는 지금 물어보면 여러분 다 결석해보고 안 올까 봐서 물어는 안 보는데 시간도 없고. 또 일부 사람들은 아니다. 여기 비용상환 청구하냐 마냐 하는 것이 무슨 사회질서와 설령업소와 관련이 있냐. 이건 당사자 내부 문제에 불과하지. 이거는 임의기적으로 보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학자들도 그렇게 견해 대립이 있어. 그러면 견해 대립이 있으면 뭐가 중요하다? 판례가. 대다수 학자들은 이 비용상환 조건의 민법 규정을 그걸 통설이라 그래요. 임의규정으로 봐요. 근데 이런 건 물어볼 수 없어. 반대 견해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판례가 중요한데 우리 대부분 판례는 이걸 임의규정으로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회 공유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는 거야. 비용상환 청구냐 마냐 지네들 단순한 내부 문제에 불과한 거지. 그렇다고 보면 학설이나 통설이나 판례 이론에 의하면 여기에 임의규정이 때문에 이 특약은 임의규정을 위반한 거니까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 그 말이야. 유효니까 요 약정에 따라서 임차인은 비용상환 청구 못함 이렇게 결론이 난다 그 말이야. 근데 왜 이거를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물어보느냐? 실무하고 관련 있어. 우리가 복덕방에 비치되어 있는 계약서를 한번 보라고 말이야. 이런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도 중개업자가 실력이 좀 있으면 그냥 종이 딱 갖다 놓고 본인이 쓰면 돼요. 임대차 계약 딱 해놓고. 그 글을 쓸 능력이 안 되니까 부동문자로 인쇄된 계약서를 공급받아서 사용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밑에 특약사항이 또 쓰여있어. 특약은 정말로 당사자가 알아서 쓰면 돼. 본인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특약 해가지고. 이것도 쓸 능력이 안 돼 중개업자들이. 공부를 암기식으로 하니까 그래. 동철이가 거침먹고 맴 의사 치 이거 박수 치고 안 적고 있으니까. 이걸 써야 되네. 그것도 쓸 능력이 안 되니까 이것도 특약이 또 인쇄가 딱 돼 있어. 부동문자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들어있느냐? 원상복구 약정이 기재가 돼 있단 말이야. 복덕발 쓰는 계약서에 보면 앞으로 중개사 증 못하고 하더라도 임대차는 많이 하고 살 거니까 내가 임대인도 임차이다. 계약서 꼭 읽어보라 말. 여기 원상복구 약정이 기재가 돼 있어. 인쇄가 돼 있다고. 이런 계약서를 쓴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우리 판례는 이것 때문에 시험에서 이게 하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 원상복구 약정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복구해서 임대인 가격에 명도하기를 한다. 이런 원상복구 약정이 기재되는데 이 원상복구 약정 속에는 우리 판례가 무엇도 포함된 걸로 보느냐?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도 여기에 포함되는 걸 해석을 해버려. 얘가 원상복구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내가 지출한 비용 상환 안 하겠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는 걸로 본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임차인이 사인해버리면 이 약정 속에는 비용 상환 조건을 포기한다는 취지도 내포되었고 626 임의규제니까 이 약정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니까 여기다 사인하면 비용 상환 못 받아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이런 게 알정기 때문에 시험에 쏟아나온단 말이야. 이해했나요? 이거는 갖고 놀으라고 말이야. 실무에서 떼돈 벌고 싶거든. 요즘은 실력 없으면 돈 하나도 못 벌어. 사무실 유지도 못 한다고. 중개업소가 전국적으로 통계보면 10만 개가 있는데 1년에 2만 개 문 닫고 2만 개 새로 생기고 그래요. 대체로 볼 때. 누구나가 중개 보는 게 아니라고. 증 땄다 그래서. 이해 못하면 써먹지를 못해요. 실무에 나가면 누가 안 도와줘. 이런 것 갖고 분쟁이 생겨 돈 문제 걸렸기 때문에. 그럼 의뢰인이 물어본다고.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 줘야 돼요. 이거는 임의규정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옆집 뒷집 물어보면 다 쏘는 말 한다고. 여러분 도와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셔야 된다고. 옛날에는 물어볼 사람도 없죠. 요즘에는 인터넷만 두드리면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만 이해하면 자료는 엄청 풍부하다는 거야. 대법원 판례도 어째요? 옛날에는 대법원 판례를 검색할 수가 없었다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스마트폰 뚫어 대법원 판례 나오잖아. 너 인문과 중에 가르쳐 줬잖아. 대법원 딱 치고 그러면 쭉 뜬다고. 그러면 종합 법률 정보 요게 뜬다고. 여기 딱 두드리면 주소창에다가 그 사건 번호 있잖아요. 뭐 97-66 뭐 이런 거. 요거 사건 번호 요걸 딱 두드리면 요 판례 내용이 떠요. 얼마나 공부하기 좋아졌냐. 대법원 딱 들어 한 번쯤 해보세요. 나중에 실무에서 필요해. 실무에서 중개업할 때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하는 말 알아들었나요? 따라서 이제 강행규정 위반은 무효, 임의규정 위반은 요거 외워봐야 이런 거는 시험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요걸 요런 식으로 물어본다 이렇게.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뭘 해야 되냐 책을 읽으면서 하도 이게 시험에서 출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민법전에 들어있는 조문이 1118개인데 요게 우리 시험에 다 들어간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중개업과 관련된 것만 시험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시험에 들어가는 법조문 전부에 대해서 여기에 강행규정 임의규냐 이런 건 안 물어봐요. 실무에 중요하고 그래서 분쟁이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만 물어본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 보면 시험에 잘 물어보고 따라서 실무에서도 중요시되는 법조문들. 예컨대 626조는 워낙에 중요하니까 626조 비용상환 조건 딱 설명할 때 여기에 뭐라고 썼냐. 비용상환 조건의 법적 성질 이거는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책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거는 제가 안 가르쳐 주더라도 스스로 온다는 책임도 알아서 공부하라고 말이요. 초등학생이 아니니까. 물론 이것도 내가 몇 번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제 뭐 계속 뇌 구조 바꿔놔야 되니까. 요거는 임의 규정이니까 이걸 위반하는 특약을 이렇게 맺으면 이런 건 유효입니다. 이건 몇 번은 가르쳐 드리겠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알아서 스스로 공부하라고 말할게. 또는 뭐 중요한 강행 규정이다. 이런 걸 알아서 하시라고 말이죠. 알겠나요? 그래서 책에는 임의 규정이다 또는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만 쓰여 있더라도 시험은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니까 그 다음 걸 따라서 임의 규정이다. 이걸 위반하는 약정을 맺으면 유효니까 실무에서 이렇게 써먹으면 되겠구나. 이걸 떠올려야 된다고 말이요. 이걸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고 시험도 임의 규정이나 강행 이렇게는 안 물어봐. 방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거지. 그 다음 거기 이제 강행법규 분류해가지고 3번에 보면 쌍방적 강행규정, 편면적 강행규정 요게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둬야 할 게 뭐냐 그러면은 이것도 실무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강행규정은 쌍방적 강행규정. 글자 그대로 쌍방 모두에게 강행규정이다. 그 이야기였죠.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외적으로 이제 편면적 강행규정도 있는데 요거는 글자 그대로 한쪽 당사자에게만 강행규정이다. 그래서 저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요런 의미 건데 요거를 이제 풀면 그 책도 지금 애매하게 써놨는데 편면적 강행규정은 이런 걸 말한다 말로 이 강행규정을 위반했을 때 경제적 강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겠지만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한 것은 약자 보호를 위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를 그러니까 한쪽 당사자만 강행규정이다. 약자에게 불리한 것만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다. 그래서 이제 편면적 강행규정 그러는데 이거를 목숨 걸고 깨우쳐야 될 이유가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거기 보면은 이 편면적 강행규정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이 실무에 증 따서 나가면 가장 많이 써먹어야 될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편면적 강행규정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최소한도로 아무리 중개업을 개판치고 하더라도 이 법은 알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법을 알아야 되고 이거 이해하려면 요걸 알아야 된다고 말할게. 그러면 여기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경제적 강제는 아무래도 임대인이겠죠. 그러면 임대인에게 요 법들을 위반했을 때 주택임대차 법들을 위반했을 때 임대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 그래야 불이익이 임대인한테 가니까. 그래 약자 보호를 해서 약자가 이제 임차인이니까 동법을 위반했을 때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가 된다 말. 따라서 요걸 중개 실무할 때 시험을 떠나서도 시험에서도 중요하지만 자유자로 갖고 놀아야 된다고 말.
제일 쉬운 거 가지고 연습 한 번만 해보자 말이야. 지금 언론에 하도 많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생활상에서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게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결정했다. 그럼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반법인 민법에서 우선 적용이 되고, 이런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을 이루었다. 이거는 설명을 다 할 것이고,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정책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 두 개 법률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편민적 강행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원래 약정한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증액시켜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요 주거용 건물의 값어치가 갑자기 몇 배 뛰었다. 그러면 원래 약정한 차임이 너무 적으니까 올라간 만큼 증액시켜달라. 이런 이야기였죠. 거꾸로 반대의 경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감액시켜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걸 싸잡아서 차임 증감 적금거래요. 더 나아가서 증액 청구 경우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원래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 이걸 그냥 중개업자는 5%라 그러죠. 20분의 1 초과해서 증액 청구 못하고, 증액한 날로부터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는 증액 청구 못한다. 요게 언론에 자주 보도는 차임 증감 조건 규정이란 말, 주택임대법 7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라고 말이에요. 지금 주택임대차 관련해서 계약서 뒷꼴랑에다가 다음과 같은 특약을 또 맺었다고 말이에요. 무슨 특약을 맺었느냐. 이렇게 경제사정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임대인 값은 임차인 을에 대해서 차임, 증액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권을 배제시키는 특약을 맺었단 말이야. 증액 청구하지 않기로. 그럼 이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를 당연히 위반했죠. 동법 7조는 증액 청구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유효냐 무효냐 이걸 따지라는 거야. 이거를. 요거는 누구한테 불리한 거요? 증액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했으니까 임대인에게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뭐로 봐야 된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 유효니까 요 약정에 따라서 임대인의 증액 청구 뭐 하는 거야 이게. 이해했나요? 생각하면 상식적인 이야기들이고, 거꾸로 이제 이렇게 또 특약 맺었다 말은 요 규정이 우리 사회를 들었다 놨다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97년도에 IMF 터졌을 때. IMF 터지니까 전국에 주거용 건물 아파트 똥값이 됐죠. 반토막 4분의 1토막.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들이 아우성을 친 거예요. 원래 집값이 1억일 때 월세가 30만 원이었다. 근데 이게 막 3천만 원 떨어졌으니까 월세도 10만 원 내려달라. 요것 때문에. 그래서 감액 청구하고 이 사건이 전국 법원에 수만 건이 돌았다고. IMF 때. IMF라는 경제사정에 변동이 생겼다. 그래 감액시켜달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임대인이 IMF 때 이걸 한번 겪고 나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요즘 또 경제가 어렵다. 일각에서는 제2 IMF가 온다 어쩐다 생쇼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임대인이 법을 좀 아는 사람이고 특약을 맺어놨어요. 경제사정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값에 대해서 차임, 감액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감 잡았나요? 그럼 이 특약은 유효냐 무효냐 그 이야기야. 요거는 약자인 임차인에게 불리하죠. 감액 청구 못한 걸로 했으니까. 따라서 이거는 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해서 뭐로 봐야 된다? 무효. 이건 효력이 없으니까 써놔봐도 아무 필요가 없어. 따라서 임차인은 여전히 동법 7조에 따라 경제사정에 변동이 생기면 차임 감액 청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나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외우려고 하니까 생똥싸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실무에서 일처리할 때 최소한 더 시험을 떠나서 써먹어야 돼. 실무에서 써먹어야 되니까 시험에서 자꾸 묻는 거예요. 외우지 말고 책에 보면은 지금 쌍방지 가격, 패밀리 가격 설명이 지금 애매하게 돼 있다고. 그 책 봐갖고 여러분 실력으로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 가로치 1번의 개념이 강행규정용 법률에 당 쌍방에 적용되는 강행 쌍방의 강행규정과 일방에 적용되는 팽창합니다. 이래 갖고는 이해 못한다고 말이야. 그 말 듣겠나요? 그걸 이렇게 풀어야 돼. 경제적 강자에게 불리한 건 뭐이고?
약자에게 불리한 것은 뭐? 무효. 약자 보호를 위해서. 그 상식적인 이야기죠. 이것도 뭐다 또 외운 사람이 있어. 강자. 그럼 또 강유. 약무. 그러고 나 돌고 싶어 참아. 이런 공부. 어떤 새끼는 이거 또 박수치고 있죠. 강무. 그러면 수강생 약유. 양무. 그러고 나 이것 보고 기절일 뻔했어. 요거 가르치면 그랬더라고요. 이것도 뭐래가지고 선생은 강유 그렇게 여러 번 양무 그러고 박수쳐가지고 다 동영상 봐봐. 그런 동영상 돌아다녀. 나 그 새끼 잡아다 패대기 쳐보려다가 민법생은 방실을 시켰던 유봉수지. 그래갖고 실무에 써먹겠냐 그 말이야. 생각해보면 상식적인 이야기잖아. 안게 안 해도 약자에게 불리한 것이 유효가 돼야지 불리기 강자에게 불리한 것이 유효가 돼야지 불리기 누구한테 가는 거야? 강자한테 가잖아. 약자에게 불리한 것이 무효가 돼야지 약자 보호가 되잖아. 그 상식적인 이야기다 뭐 올라가지 마라 그 말이야. 그다음 지금 또 정신 바짝 차려. 이거 곳곳이 지금 가르쳐준 게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요. 실무에서도 써먹어야 되지만. 그다음 4번에 보면 강행법을 분류해가지고 효력규정과 단속규를 구분하고 때 효력규정 단속규 나오죠. 요게 또 요즘 시험에서 엄청나게 쏟아 나온다 말이요. 지금도 있는데 또 집중해야 돼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는 이제 강행규정, 임의규정이 있다. 이렇게 이제 분류해서 강행규정 위반하는 것은 무효다, 임의규정 위반은 유효다. 이걸 지금 배웠다고 말이요. 근데 이제 이 강행규정 중에는 다시 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학설에 가면은 효력규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단속규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이 두 개가 이제 강행규정 속에 포함이 됐는데 지금 우리는 강행규정 위반하는 거는 무효라고 방금 배웠죠. 근데 이 강행규정 중에는 효력규정하고 단속규정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효력규정을 위반한 것은 요 강행규정 위반한 거니까 요거는 무효이지만 단속규정도 강행규정에 포함이 돼 있다고 보면서 요걸 위반한 경우는 무효가 아니라 사법상의 법률행위가 유효로 보니까 이게 또 사람 머리통을 또 복잡하게 만든단 말이야. 방금 강행규정 위반한 것은 무효다. 여기까지 얼추 이해했다고 말이야. 근데 강행규정 중에는 효력규정도 있고 단속규정도 있다. 근데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고 단속규정 위반하는 것은 유효다. 이것도 지금 강행규정 속에 포함이 됐다고 보면서 그러니까 뇌가 또 이상스럽게 되는데 안 이상해도 된다 그 말이야. 거기에 책에 보면 이런 문구 하나 들어있어. 거기 보면 효력규정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을 보면은 행정상의 제재는 물론 사법상효과다 부정되는 강규를 받아 이런 말이 들었죠. 행정상의 제재란 말이 들어갔잖아. 동그라미 1번에. 이거는 뭘 말하냐 그러면은 설명 잘 들어도 이런 걸 말한다. 국가가 이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종 행정 법규를 많이 두고 있는데 행정 법규를 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가변한 사람이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한다 그 말이야. 또는 여관 숙박업을 하고자 한다 그 말이야. 그럼 모든 국민들이 다 식당하고 숙박업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음식점 영업 숙박에는 모아도록 금지를 딱 시키고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만 그걸 풀어준다 그 말이야. 해서 이제 어떤 법규를 두고 있느냐. 이 가변한 사람이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요식업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허가받은 자만 음식점 영업하라는 거죠. 또는 숙박을 할 때는 공중위생법 규정에 따라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숙박업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요 갑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요식업 허가를 받아라. 또는 공중위생법 규정에 따라서 숙박업 허가를 받아라. 그러면 이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 규정은 개인하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 행정관청에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니까 이런 법들은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사법이 아니라 의법에 속해요. 공법. 이거는 공법관계잖아. 여기까지 민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관청으로부터 허가 받냐 절차가 어찌 되냐 요건이 어찌 되냐 요거는 민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민법은 사법으로서 개인과 개인사 생활관 규율하는 법이니까 여기까지는 민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식품위생 공중위생 이 규정은 행정법규에 해당이 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갑이라는 애가 요 규정에 따라서 허가받고 음식물 판매 숙박행위를 해야 하던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음식물 판매한다. 숙박행위를 하더라고 말. 그럼 음식물 판매행위 숙박행위는 계약 일종이죠. 짜장면 한 그릇 먹자 먹어라 계약이죠.
방이 있냐 있다 작으라 계약이죠. 요 음식물 판매행위 숙박행위는 계약이다. 요거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 해당이 되죠. 그럼 요거는 공법, 행정법규에 해당이 되지만 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는 사법, 우리 민법 영역에 속하잖아. 요게 유효냐 무효냐 판단은 이가나 변호시 민법 공부 전부잖아. 이 말 듣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분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 얘가 허가받고서 음식점 영업을 해야 된다. 무허가 영업을 했다. 또는 무허가로 숙박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손님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그래서 너 무허가로 영업했으니까 짜장면값 못 낸다. 숙박비 못 낸다. 얘는 야 이 새끼야 허가 받냐 못 받냐는 그건 내 문제고 너는 음식 먹었으니까 방에서 잤으니까 돈 내라. 분쟁이 생겼다. 유효이면은 숙박비 내야죠. 무효면 안 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민법행위에 속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해본다는 거. 요 행정법규는 상식으로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강행규정, 임의규정으로 분류를 했을 때 강행규정에 해당이 될 것 같나요? 임의규정에 해당이 될 것 같나요? 각종 행정법규는 임의규정에 해당이 되면 요걸 안 지켜도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식품위생법에 요식업 허가받고 식당해라 이렇게 뒤에서도 그 무시해도 된다는, 그럼 허가 안 받고 음식물 판매하고 그러겠죠. 그런 행정 목적을 달성하려면 요 규정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행정법규도 일종은 뭐에 해당이 된다? 그러죠. 그거 깨우치란 말. 행정법규도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서 국가가 이런 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 이런 행정법을 꼭 지켜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이것도 뭐에 해당이 된다? 강행규정. 그럼 이제 보세요. 가부 음식물 판매행위는 행정법규, 강행법규를 위반하고서 사법상의 법률행위했죠. 요게 유효냐 무효냐 요걸 지금 우리가 묻고 한다. 요거는 우리 민법에 속하니까. 근데 요거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본다는 거예요. 유효로. 왜 그러느냐. 지금 얘가 행정법규 허가 안 받았으니까 강행법규를 위반하고서 사법상의 법률행위 하더라도 요 계약 자체는 유효로 보고 따라서 음식값이나 숙박비 지불해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이 주인은 무허가로 영업해서 음식값이나 숙박비는 받을 수 있어야 돼. 당의 행정법규에 규정이 되는 벌칙 규정에 따라서 무허가를 했으니까 행정상의 뭐는 받는다, 제재는 받는다, 단속은 받는다 해서 이런 행정법규를 단속 규정으로 본다 그 말이야.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지금. 이만 됐겠나요? 또 정중하면 국가가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종 행정법규를 두고 있는데 이것도 일반 백성이 지켜야 된다는 점에서는 무슨 규정에 해당이 된다? 일정한 강행 규정이야. 근데 그걸 위반하고서 사법상 요거는 이제 개인과 개인 생활하니까 우리 사법 민법에 속하는 거예요. 사법상의 법률을 하는 경우가 있다. 요게 유효냐 뭐냐 요게 문제가 된다. 이걸 딱 전제하고 그 중에서 이 사법상의 법률을 유효로 보는 걸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단속 규정. 왜 단속 규정의 명칭 붙었어요? 행정상의 제재, 단속을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 됐나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규정이 효력 규정이냐 단속 규정이냐 이걸 또 획일적으로 구별하는 기준이 또 없어요. 구별 기준이. 그래서 법을 잘 만들어놨어. 내가 첫 시간에 그랬잖아. 기준 만들어 또 그걸 외우고 있을 거라고. 예? 그럼 법공부 뭐 한다고. 법은 항상 어떻게 운영해? 탄력적으로. 시대가 바뀌면 따라서 탄력적으로 해야 돼. 여러분처럼 산수 공부하기 좋아하고 암기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법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아시면 돼. 그런데 자꾸 외우지 말란 거야. 인생사가 암기한 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안 그래요? 법은 토시 하나에 따라서 형법 같은 형량이 달라지고 민법 같은 손해배상 금액도 달라지고 그래. 토시 하나에 따라서. 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면 중개 실무도 합격은 못하고 실무가 써먹지도 못해. 따라서 이제 문제는 결론. 이것도 이제 이런 걸 물어보니까 이걸 시험에서 묻는 게 아니라 효력균 위반은 무효다, 단속 위반은 무효다.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이게 뭔데 그 예의를 시험에서 묻는다고. 내 말 알아들어요? 외워봐야 아무 필요 없어.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게 효력규정이고 어떤 게 단속규정 이걸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양절 구별하는 기준이 없다 그 말이야. 따라서 대체적으로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다음과 같으다 해서 다음 것들만 중개사 사법고시가 아니니까 중개사 시험 수준을 기억하면 되는데 먼저 거기 효력규정 중에 동그라미 2번 효력규정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절대적 확정적 무효다. 그거 딱 머릿속에 담고 그런 다음에 구체적 판례와 관련해서 그 밑에 판례 보면은 3번이 있어요. 여러분 중개법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중개사법이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시겠지만
중개사법에 보면 법정 중개 수수료가 명시가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시도 조례로 구체적으로 이제 몇 프로 받는 건 시도 조례로 많이 정해졌지만, 그러면 이 법정 수수료 한도가 정해졌는데 그 한도를 초과해서 이런 식으로, 이거 조심해야 될 것이, 지금 갑이 매도 중개 의뢰인, 매도 중개 의뢰인, 의뢰 중개업자. 그러면 이 매도 중개 의뢰인이 중개업자하고 중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이요. 그런 다음에 원래 법정 수수료 한도가 500만 원인데 이 한도를 초과해서 800만 원 주고받기로 중개 계약을 맺었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법정 수수료 한도를 초과했죠. 그랬을 경우에 이 중개 계약이 무효냐 유효냐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도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니 이것도 우리 민법에서 터치해야 돼. 중개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하는 것은. 이 말 알아듣겠나요? 그러니까 민법이 모든 과목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민법 시간 다른 거 없다니까. 이런 계약이 유효 무효냐 그거 하나 판단하는 거 배우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 경우도 이 법정 수수료 한도에 관한 중개사법 규정이 효력 규정이냐 단속 규정이냐 이걸 검토하는 건데 이게 판례가 변경이 됐어요.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옛날에 90년대 말까지는 법정 한도에 관한 규정을 단속 규정으로 봐서 판례가, 이때는 중개업자들이 캐지나 칭칭했다고. 그럼 이거는 단속 규정 위반한 거죠. 800축을 한 거는. 그럼 이 약정은 뭐예요? 그래야지 유효지. 그러니까 800만 원 다 받는 거야. 대신에 중개사법의 규정이나 벌칙 규정에 따라서 제재만 받았다고. 근데 제재 받는 경우도 거의 없었어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벌이작물이 근절이 안 되더란 거야. 이 말 듣겠나요? 그래서 판례가 변경이 됐어. 2000년 돌아서. 지금 뭐로 바뀌어버렸냐? 이 법정 한도가 중개사법의 단속 규정이 아니라 효력 규정이라. 그게 밑에 3번 판례야. 이 판례가 변경이 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효력 규정으로 보니까 요 약정은 무효가 되겠죠. 근데 또 조심할 게 있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제일 밑에 뭐라고 됐는가? 뭐에 한해서만 무효가 돼. 그러지 초과 부분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이 경우에 원래 법정수 한도가 500이면 500은 그대로 주고, 근데 초과 부분 300에 대해서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부 무효가 아니라. 따라서 요 3번에 쓰였는 법정 수수료 한도에 관한 공인중개사법 규정은 판례가 옛날에는 단속 규정으로 봤지만 옛날에는 근데 이게 이제 근절이 안 되니까 판례가 병이 지금은 무슨 규정으로 보고 있다? 효력 규정. 그래서 모든 무효가 아니라 한도를 뭐하는 부분 안에서만 초과한 부분 안에서만 무효가 되는 거야. 따라서 만약 이 경우에 한도를 쏟아 800만 원을 중개업자가 주었다. 그럼 이 값은 800 전부에서는 반환 못 받아요. 얼마만? 300만에 초과 부분만. 그것만 무효가 되니까. 중개사법 시간에도 그런 건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약정이 유효냐 무효냐 하는 판단하는 게 민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원래. 단속 규정이었다가 판례가 변경이 돼 지금은 뭐로 바뀌었다? 효력 규정으로.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라고 말이에요. 재밌으니까. 그 다음에 뒤에 넘겨보세요. 거기 보면 5번 판례가 하나 있다고. 단속 규정 우에 5번 판례가 나와 있죠. 이 판례도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온 판례인데 나오는 이유가 있다고. 요거는 이제 이 강형법규를 직접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강형법규를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직접이 간접적으로 강력 위반하는 것을 탈법행위라 그래요. 요런 거기 보면 탈법행위란 말 들었잖아. 판례 9절에. 그 두 번째 줄에. 됐나요? 강형법규를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걸 탈법행위 그래. 이런 것도 직접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것도 무효로 보자. 그래서 5번 판례는 탈법행위다. 요 모델에 뜨는 판례.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온 건데 원래 거기 쓰여 있는 것처럼 국유산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원래 국유재산이 싼 값으로 불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근데 국유재산은 불화되면 엄청 시가보다 싸게 나와요. 근데 그걸 사고 뒤에 팔면 떼돈을 번다고. 근데 국유재산이 불화되는 거 일반 백성들 정보가 어둡기 때문에 잘 알지를 못해요. 누가 가장 잘 알아요? 국유재산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그러니까 과거에 국유재산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국유재산을 취득한 다음 싸게 취득해서 뒤에 팔아서 떼돈 벌고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겠다고. 그래서 국유재산법에서 국유재산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국유재산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못질을 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회피 수단에 의해서 장난치더란 말이야. 자기 명의로 취득 뭐하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타인 명의로.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 취득하더라고 말이야. 이런 거를 회피 수단에 의해서
강행법규를 위반했다 그래서 탈법행위 그래. 우리나라 공무원들 잔머리 쓰는 전형적인 사례겠죠. 이런 것도 무효다 그 이야기야. 구기산 사업에 종사는 지금 구기산 취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오보이고. 그래서 단속 규정에서 동그라미 1번에 예를 봐보세요. 예. 무허가 믹지 음식을 판명이 무허가 숙방에 나와있죠. 이거 외우시면 안 되고 요거는 이미 다 시험에 나온 기초니까 방금 이런 의미 아까 이야기처럼 행정법 위반하고서 그러니까 허가 안 받고 음식물 판명에 숙박했을 때 이게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그러니까 음식업 중에는 무허가 영업에서도 음식값은 받을 수 있을 때 당해 행정법규 식품위생법 규정에 나와 있는 벌집균에서 행정상을 제재 단속은 받는다.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그 무조건 외우면 안 돼요. 그 다음 동그라미 그 2번 밑에만 판례가 나와 있죠. 요 판례 두 개는 아주 중요한. 물론 그 중에서 1번이 시험에서 쏟아져 나온 판례고 아마 열 몇 번 나왔을 거예요. 1번 단속 규정에 관한 모델에 대한 판례로서. 나중에 저 물권법에서 중간생략 등기를 배우게 되는데 요거는 지금 이런 걸 말한다고. 물권법 몰라도 이거는 이해하기 아주 쉬우니까.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이 토지가 갑을병액으로 전전양도가 되었어요. 매매 이렇게. 그럼 등기도 원래 이렇게 이전이 돼야 되는데 주로 투기 또는 세금 탈세 목적으로 중간자 등기를 상정하고 최초 양도인 갑으로부터 최후 양수인 병액으로 등기를 건너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를 중간자 등기를 상정에 따라서 글자가 들어 중간상략 등기. 요거는 이제 주로 투기 탈세 목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이걸 엄격하게 금지를 시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상략 등기를 하게 되면 외우지 마세요. 이건 시험에 안 나와. 3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상략 등기를 하기로 하는 사법상 합의를 오늘 또 내일 또 끊임없이 하더라 그 말이야. 그러면 중간상략 등기라는 사법상 합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죠. 여기서 금지를 시키고 하면은 형사처벌도 하니까. 근데도 이 중간상략 등기를 하기로 한 사법상 합의를 유효니까 등기 건너뛰면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 벌칙 규정에 따라서 처벌은 받게 돼. 이런 거를 단속 규정. 단속 규정으로 가장 많이 물어본 것이 고 1번 판례. 중간상략 등기를 금지시키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대표적으로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 이걸 위반하고서 중간상략 등기라고 사법상 합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 뭐이다? 유효. 그 다음 거기 2번 판례는 지금 이제 주택건설촉진법이 폐지가 됐고 그 중요사항이 이제 여러분 2차 과목 공법에 보면 주택법이 들어가 있죠. 주택법으로 옮겨가 안 된다. 옛날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일정 규모 이하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전매를 금지를 시켰어요. 근데 전매 금지 기간 때 투기 등을 이제 막기 위해서 근데 전매 금지 기간 내에 전매를 해버렸단 말.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 전매 금지 규정도 단속 규정으로 우리가 판례가 해서 그래. 그러면 전매 금지 기간 내에 전매를 하다도 매매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 대신 이제 처벌은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게 우리 시험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떻게 나오냐면 주택건설촉진법이 이제 폐지가 됐고 지금 주택법으로 이게 옮겨졌다면 대지법이 됐기 때문에 근데 주택법에서도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전매행위가 금지가 돼요. 전매행위가. 그러니까 지금의 주택법으로 바뀌어서 출제가 되고 있다고 말이에요. 2차 과목 공법 시간에 주택법을 배웠건데 주택법에서도 투기 과열지구나 이런 것은 전매행위가 금지가 된다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매를 하더라도 이 전매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그 이야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요즘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이 폐지가 되다 보니까 이 판례를 바꿔서 주택법으로 바꿔서 내용은 똑같이 생각하면 되고. 좀만 쉬었다 하죠.